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정책과 이슈를 짚어보는 정책엔 이슈 지금 시작합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특히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 러북 군사 협력에 대응해 한중 양국이 영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협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坚持互利共赢目标，发挥地理相邻、文化相通、经济相融优势。 약 2년 만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 핵심 의제는 러북 군사협력 그리고 북한의 도발 문제였는데요. 윤 대통령은 중국의 역할을 거듭 당부했고 시 주석도 이에 화답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세계 정상들이 모이니까 글로벌 이슈를 다루지 않을 수 없는데 특히 전쟁과 안보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죠. 지금 전 세계에서 두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하나가 하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또 하나가 중동입니다. 네. 근데 중동은 지금 약간 좀 잠잠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그 공약대로 취임되면은 곧바로 휴전을 하겠다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휴전 직전까지 한치라도 더 땅을 빼앗기 위해서 또는 빼앗긴 땅을 탈환하기 위해서 전쟁의 양상은 훨씬 더 거칠고 가열차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다가 자칫 잘못하면은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 이게 주변 나토 국가들이나 여러 나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특히 이 러시아의 북한군이 지금 파병대에서 전투에 참전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아펙 회의의 모든 정상들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특히 북한의 파병과 전투 참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시 주석은 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나 도발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 시 주석이 그런 표현을 직접 하지 않죠. 하지만 중국이 회담 후 공식 발표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음을 공개했습니다. 이건 이례적이거든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시진핑의 입으로는 얘기를 안 해도 어쨌든 논의가 됐다고 하는 것을 공개한 거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자, 그렇다면 이것은 푸틴에 대한 그 시진핑의 그 이중적 입장이죠. 그러니까 저런 표현입니다. 공동의 도전에 함께 대응하겠다고 했다. 예, 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어쨌든 그 미국에 대항하는 그 북방 삼축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푸틴의 전쟁을 대놓고 반대도 못하겠고,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놓고 지원도 하지 못하는 이런 어정쩡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사실 중국의 외교력의 핵심 중에 하나가 우리 중국만이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어 라고 대외에 과시하는 거였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랬죠. 예,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가장 예측 불가능하다고 간주하고 있는 이 깡패 국가 북한의 김정은이가 다른 나라는 몰라도 중국 말은 들어. 시진핑 말은 어려워해. 네. 라고 하는 확신을 그동안 전 세계에 심어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말하자면 이 지렛대, 레버리지로 시진핑이 외교적으로 사용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북한이 푸틴하고 밀착해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시진핑은 좀 왕따 당하는 듯한 느낌까지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진핑으로서는 그런 의미에서 외교력의 복원, 중국 외교력의 복원이라는 관점에서도 그렇고 또 김정은이 자신의 컨트롤을 넘어서서 푸틴과 지나치게 밀착하게 될 경우에 그 부담이 네. 푸틴과 김정은이만 아니라 결국 자기도 받게 된다는 거거든요. 아하. 중국도 받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푸틴에 대한 메시지, 김정은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대서방 국가에 대한 메시지를 복합적으로 저런 방식으로 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진핑 중국 주석은 하지만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이게 이제 14일부터 16일까지 시 주석이 윤 대통령을 포함해 8개 나라 정상들과 개별 양자회담을 했거든요. 그중에 또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4나라 정상이 북한 문제를, 이 파병 문제를 거론하자 시 주석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미중 정상회담에서 아주 구체적인 발언이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시진핑 입장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지나친 밀착은 중국의 국가 이익에 맞지 않아요. 네, 저렇게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를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네. 저렇게 표현한 겁니다. 한반도의 충돌과 혼란을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전략적 안보와 핵심 이익이 위협받는 걸 좌시하지 않겠다. 저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지금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에 참전함으로써 러시아로부터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만 ICBM의 그 재진입, 예. 종말 단계 재진입의 최첨단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얼마 전에 ICBM 발사도 그걸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이제 추측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군이 받는 월급보다 더 중요한 게 전사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전사 그 비용이에요. 보상금. 예. 뭐 이른바 목숨값이죠. 그게 그 1인당 뭐 이 10만 달러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 단위의 돈이 김정은이한테 돌아가게 될 건데 이거는 북한의 군사 규모나 또는 이른바 김정은의 통치 자금이라고 하는 그 규모를 감안할 때 네. 김정은 독재 정권이 수년간 저 러시아 용병으로만 그 통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지금까지는 뭐 만여 명 정도라고 하지만 저 만여 명의 북한 용병들이 실전에 투입돼서 최첨단 현대전을 겪는 것 아닙니까? 뭐 10만 명 정도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그 기술이 130만의 북한군한테 전파되는 게 뭐 몇 달 걸리겠어요? 그렇게 되면 강력한 현대전 경험을 갖는 130만의 북한군을 우리가 상대를 해야 되니까 네. 그 점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중국의 국가이익에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기본적으로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자기네가 패권 국가가 되는 걸 지향하면서 네. 한반도나 동북아시아가 더 이상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지 않아서 미국이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소맹주 역할을 사실상 인정받는 것이 중국의 국가이익에 제일 좋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미 시진핑이도 감히 미국을 상대로 해서 한번 해보자고 했던 1대1로 정책은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미국이 양해하는 범위 안에서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맹주 정도로는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데 지금 김정은과 푸틴의 밀착이 그 구도를 흐트러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쾌감을 노출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구체적인 표현으로 한반도에 대한 표현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김정은에 대한 경고와 푸틴에 대한 경고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주 명쾌한 해석이셨는데요. 한편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중 FTA의 후속 협상을 빨리 하자, 가속화하자, 또 상호 방문을 서로 초청하고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합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 주석의 내년 가을 10월로 예상이 됩니다. 경주 에이펙 참석 유력해졌죠? 네, 뭐 거의 한 70~80% 정도 성사가 됐다고 저는 느끼는데요. 에이펙은 내년 10월에 말씀하신 대로 경주에서 열리게 돼 있습니다. 경주에서 열리는데 이 아시아 태평양 그 정상들이 거의 모두 참석하는 회의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바로 옆에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리는데 일부러 안 온다? 뭔가 다른 특별한 무슨 상황 변동 때문에 일부러 안 온다고 할 수는 있지만 네네. 안 오기가 어려워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내년 10월에 경주에 시진핑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한중 간의 관계도 문재인 정부 때는 뭐 그야말로 이게 조공 외교 수준으로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좀 얕보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갔는데 혼밥을 뭐 몇 차례를 할 정도로 푸대접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이 외교 영역에서는 먼저 굽히고 들어가고 얕보이면 절대 대접 못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마 우리보다 조금 이 국력이 약한 나라가 처음부터 굽히고 들어오면은 뭐 굳이 대통령이 의전을 하고 막 이렇게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네네. 이게 이제 아주 냉엄한 국제 정치의 현실인데 네. 그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할 말을 하는 외교를 쭉 해왔어요. 약간 고자세 외교였죠. 예, 조금 약간 좀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불쾌하다고 느낄 대목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뻣뻣해 그런 생각했죠. 그러나 그것은 전임 정부 5년간의 잘못된 한중 관계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역작용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한중 관계가 정상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난 5월에 한일중 삼국 정상회담이 열리잖아요. 리창이 왔었죠 그때는. 예, 그쪽에서는 총리지만은 왔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도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순서로 따지면 우리가 한 번 가면 저쪽이 한 번 와야죠.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이 올 차례란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내년 10월에 경주 아펙 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해서 정상회의에도 참석하고 당연히 한중 정상회담을 하게 되겠죠. 이것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막에도 나왔지만 중국의 시 주석은 2026년 의장국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페루에서 의장국 지위를 인수받았거든요. 전달받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윤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의장국 그 표식을 넘겨주는 세리머니도 예상이 됩니다. 윤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고별 회담이었고 이시바 일본 총리의 첫 참석이었는데요. 직접 보겠습니다. 前総理がバイデン大統領、ユン大統領との間で築かれた信頼関係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서 볼 수 있듯이 엄중한 영내외 안보 환경은 한미일 삼국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I think it's built to last. That's my hope and expectation. 한미일 3국은 러북의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했고 우크라이나의 자위권 행사를 지지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자, 이 두 핵심 메시지의 합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사실 전 세계는 트럼프를 주목하지 곧 물러날 바이든 대통령을 그렇게 주목하지는 않을 거예요. 거의 뉴스도 나오지 않는데 그러나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외교라고 하는 건 언뜻 봐서는 그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확확 달라지는 것 같지만 네. 그러나 미국의 그 아주 거대한 정보 시스템과 외교 안보 시스템이 그 작동하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곧 물러날 바이든 대통령을 어떻게 예우하는가. 이것은 바이든 개인에 대한 예우라기보다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예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각자 아주 높게 평가했던 지난번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한미일 정상회담의 그 약속과 성과를 계속 지켜나가자. 이것을 거듭거듭 확인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비록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그 한미일이라고 하는 삼국 안보 체제 자체는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네. 하는 것을 세 나라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하. 그리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완곡한 표현이지만 트럼프 당선인에게도 이 한미일 삼국 안보 체제는 계속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 네. 윤 대통령은 내년 1월 20일에 퇴임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약 10분간 고별 회담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15일 하루에만 바이든 대통령과 3번 조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펙 정상들이 한꺼번에 만나는 여기서 차담을 했고 그다음에 한미일 삼국 정상회담에서 만났고 그다음에 10분간이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따로 또 만났어요. 이것도 정상회담이죠. 그렇죠. 10분 만나서 결국은 지난 4년간 참 고생 많이 하셨다. 그리고 그동안 잘해줘서 고맙다. 뭐 이런 안부를 서로 묻고 격려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저런 덕담이 오갔습니다. 네, 그러나 바로 저런 것들이 미국의 외교가나 미국의 이 정가나 또는 미국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큰 거 울림이 있는 거다.
그 점을 제가 강조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윤 대통령을 매우 애정어리게 아끼고 믿고 의지했다. 참 저런 표현을 쓰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노 대통령은 저렇게 말했고 바이든은 또 퇴임 후에도 계속 한미 관계 성원하고 뒤에서 돕겠다. 이런 10분간의 짧지만 굵직하고 감동 있는 회담이었다고 합니다.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에 페루의 전통 양식으로 제작된 의사봉을 내년 에이펙 의장국 정상인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El barayo. 내년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의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입니다. 우리는 내년 정상회의에서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더 혁신하며 번영하는 아태 지역을 만들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입니다. 네, 보신 대로 볼루아르테 대통령이 제작해서 이렇게 준 흑단으로 된 나무와 은이 장식된 전통 양식의 그 지휘봉입니다. 저걸 이제 각 나라에서 고유 양식으로 만들어서 상징적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경주에서 만들었으니까 뭐 신라식으로 만들어서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년 10월 경주에서 열리게 될 에이펙 정상회의. 자, 이제 정상의장국은 우리나라고 윤 대통령인데 CEO 서밋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의장은 대한상의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맡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에이펙 회의는 정상회의지만 동시에 열리는 에이펙 CEO 서밋이라고 하는 1,000여 명 정도가 매해 참석하는 아주 큰 규모의 그 글로벌 리더들의 그 세미나가 있는데요. 저 의장은 따로 이번에 최태원 SK 회장이 맡게 됐어요. 상공회에서 의장이기 때문에 맡은 것이기도 합니다만 요즘 뭐 이를테면 전 세계적으로 인텔이 몰락하고 엔비디아가 급상승하는 네. 이런 그 4차 산업혁명 내에서의 그 어떤 그 구도의 변화가 있잖아요. 이게 AI 반도체 기반의 급성장으로 인한 것인데요.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보면 같은 반도체라도 삼성전자가 약간 주춤하는 사이에 SK 하이닉스가 치고 올라가는 이런 어떤 판도의 변화를 바로 가져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 이 엔비디아의 뭐 젠순환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깊은 이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SK의 최태원 회장이 저런 CEO 서밋의 회장까지 맡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As you can see, I'm not just MAGA, I'm dark, gothic MAGA. 네, 이 주제에는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론 머스크 요즘은 정말 트럼프의 그림자다. 오죽하면 공동 대통령 이런 말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발언이나 개입이 그야말로 선을 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나와요. 그러니까요. 가깝다, 측근이다, 또는 최애다 이걸 넘어서서 이제 가족 그 이상을 넘어서서 공동 대통령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트럼프 당선인이 일부 정상과 통화를 할 때 배석을 해요. 정권 인수팀 회의에도 참석을 합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이 진행하는 인사 면접에도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같이 면접을 본대요. 재무장관 후보 공개 지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트럼프 당선인의 얼굴 옆에는
머스크의 얼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머스크는 트럼프의 절친과 공동 대통령 사이에 있다. 그 어디쯤이다. 부통령보다 위다. 그러니까 절친은 넘어서고 대통령까지는 안 갔다. 워싱턴 포스트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뉴욕 타임즈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민간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뉴욕 타임즈는 재차 강조를 합니다. 머스크는 트럼프가 진행하는 모든 후보 면접에 동석을 한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렇죠. 그 고유 권한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얘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이야기. 네. 미국의 방송통신정책을 총괄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방송통신위원회인데 훨씬 권력이 센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미 연방통신위원회 FCC인데요. 그 수장을 머스크의 뜻대로 인선을 했네요. 머스크에게 꼭 필요한 자리죠. 저 자리가. 그러니까 머스크가 운영하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 있지 않습니까? 스페이스X에 보조금을 지급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본인과 가까운 원래 연방통신위원인데 위원장이 됐습니다. 브렌단 칸. 저 자기 회사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기 텍사스까지 가가지고 스페이스X 그 회사까지 가서 같이 기념사진도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원래 공화당 소속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이었는데 브렌단 칸이 그때 스페이스X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문제를 민주당 소속 이 연방통신위원이 반대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맹비난을 했어요.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머스크의 마음에 쏙 든 거죠. 쏙 들어서 조금 전에 이제 보신 사진처럼 실제로 거기까지 가서 스페이스X 기지까지 가가지고 텍사스에 있는 그 스페이스X 기지까지 가서 사진을 찍을 정도로 저기도 아주 친한 사이인데 저 친한 사람을 위원장으로 끌어올리는 자기에게 꼭 필요한 자리에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끌어올리는 그런 또 힘을 과시를 한 거죠. 여러 대통령을 우리나라에서 취재해 보신 네. 우리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때 저런 비슷한 사람이 있었나요? 뭐 저렇게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분야별로 이렇게 쥐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쥐고 있었던 사람은 이거 제 주관적 판단이지만은 과거에 소통용이라고 불렸던 김현철 씨 정도. 그건 아들이었잖아요. 네, 아들이었죠. 아들. 아들의 김현철 씨 정도. 아니면 그 전에 노태우 정부 시절에 이제 박철원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은 오래전 사람들은 기억이 나는데 최근의 인물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의 그 손녀딸이 머스크를 엉클이라고 하고 그렇게 부른 걸 SNS에 올리고 사진도 같이 찍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동생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머스크는 차기 미국 재무장관, 막강한 자리거든요. 미국 집회에도 초대 재무장관 얼굴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의 후보도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그대로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트럼프 참모들 반발과 경악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또 공개 지지를 해버렸거든요. 공개 추천을 했는데 머스크가 재무장관 후보로 하워드 러트닉, 바로 켄트 피츠제럴드라고 하는 투자은행의 CEO입니다. 기업가예요. 예, 러트닉 CEO를 바로 이 사진 화면에 나오는 이 인물을 공개로 지지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재무장관 후보가 스캇 베센트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팔로워들이 있죠. 바로 이 머스크가 한 2억 6천 명 가량 됩니다. 이 사람을 완전히 평가절하해버린 겁니다. 이 사람은 재무장관 후보감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 당선인이 정말 숫자로도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무려 2억 6천 명 팔로워들이 러터닉을 지지를 해버린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처음에는 머스크 대단했다 했던 이 트럼프 당선인의 주변 사람들이 이거 머스크가 너무 심한데? 라는 반응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이 러트닉이 좀 밀려나는 줄 알았는데 방금 들어온 소식을 보면요. 상무장관으로 지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재무장관은 못 시켜줘도 머스크 동생이 추천했으니까 내가 상무장관 시킨다. 그래서 상무장관 되려던 여성 측근의 그 자리가 바뀐 겁니다. 대단하죠? 머스크가 상무장관을 임명시켰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자, 머스크 강요 면접뿐 아니라 트럼프와 해외 정상들 간의 통화, 앞서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의 다 배석을 한다. 이것도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교 분야까지도 좀 이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상들하고 이 통화를 하면 보통 이제 스피커폰을 틀어놓고 하거든요. 그걸 통역을 해야 되니까. 근데 스피커폰 옆에 같이 앉아 있다는 이야기예요. 트럼프 대통령, 그 당선자하고 머스크가 같이 앉아서 한다는데, 최근에만 해도 그 푸틴과 통화할 때, 또 젤렌스키, 심지어 에르도안, 티레키예 대통령, 이 통화할 때 전부 다 스피커폰 틀어놓고 옆에서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아직은 그 민간 기업인이잖아요. 민간 기업인인데, 민간 기업인이 아주 민감한 국가 안보 다루는 이 정상들과의 이 긴밀한 통화, 여기 여러 가지 그 기밀스러운 말들도 오갈 텐데 여기서 참여하는 자체가 참 이례적이다. 그러면 또 견제 대상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하나 했습니다. 머스크가 자기 정부 구성에 너무 노골적으로 개입을 한다. 그래서 트럼프 참모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른 참모들이. 네. 이렇게 되면은 또 견제가 들어올 것이고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도 저렇게 이제 권력 주변에서 충돌이 많이 있었죠. 미국도 아마 뭐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머스크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미국 정부의 효율부, 이게 좀 공동위원장으로 임명이 됐거든요. 30대 중반의 인도계 라와스와미가 있지만 사실 뭐 이끌어가는 건 이제 누가 봐도 머스크입니다. 자, 이 효율부를 어떻게 이끌어갈까요? 그러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마치 이 머스크 마음대로 뜻대로 다 되는 거 아니냐. 이해 충돌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트럼프 당선인이 좋아하는, 이렇게나 좋아하는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요. 회사들이 이슈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완전 자율주행 규제와 관련이 되는데 그러면 고속도로 안정청의 영역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고요. 스페이스X는 로켓 발사 법규 관련인데 연방항공청에도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 안 닿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X, 이제 트위터죠. 머스크 인수 과정에 대한 조사가 있는데 정권거래위원회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게 되겠죠. 뉴럴링크는 말 그대로 뇌와 관련된 겁니다. 내외 칩 삽입 부작용 여부인데 이건 식약청과 관련되는데 이 정보효율부의 이름이 영문 약자가 뭐냐면 DOG, 도지입니다. 아, 그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인데 발음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코인의 이름이 도지코인이거든요. 그 강아지 새겨진 거 말이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말이나 되느냐. 그러면서 얼마 전에 구인 광고를 했는데 충성심이 필요하고 이 정보효율부에 일할 사람은 인재해야 되는데 대신 급여는 안 준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뭐 머스크가 월급 안 받겠다고 하는 게 뉴스죠. 뭐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월급이 문제입니까? 1,600억 원 투자해서 올린 주가가 70조 원에 가까워요. 맞습니다. 네, 엄청난 일입니다. 머스크가 트럼프의 기존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보리스 앱슈타인과 사사건건 지금 충돌 중이죠. 신구 실세의 충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앱스타인은 그 트럼프 일기 때 언론에 자주 보도가 됐던 인물입니다. 네. 두 사람이 지금 극명하게 지금 대조가 되는 이 상황인데 뭐 머스크야 다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600억을 투자를 해서 핵심 측근이 된 인물이고 이 트럼프가 특히 피격 당한 후에 공식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리스 앱스타인은 2020년 트럼프 일기 그 대통령이 될 때 대선 캠프의 전략 고문이었고 트럼프 대선 캠프 합류를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고 특히 가장 리스크가 트럼프의 리스크가 여러 가지 사건으로 형사 기소된 건데 그 네 건을 이제 조율을 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했어. 지금 근데 인사 문제를 지금 충돌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항상 인사가 문제인데 이기 내각 인선을 놓고 신구 이 실세가 지금 갈등을 벌이고 있다. 저 동그라미 신구 실세들입니다. 앞에가 앱슈타인, 뒤에가 머스크. 네, 그렇습니다. 예, 신구인데 특히 법무장관 임명을 놓고 충돌을 벌이다가 이 트럼프 자택에서 만찬을 한번 했는데 거기서 두 사람이 정면으로 충돌을 했다고 해요. 거대한 폭발이었다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한 다른 사람이 언론에 이야기를 할 때 분위기를 이야기하면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신구 그 실세가 충돌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 경제 분야는 이제 머스크 쪽에서 많이 좋고 법조 분야는 앱스타인 영향권이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무장관, 법조 분야에도 머스크가 참견을 한 거죠. 그래서 양쪽에서 충돌이 일어났다. 월권이네요, 한마디로. 월권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역할 분담을 어느 식으로든 해놨을 텐데 일종의 월권이 있었고 머스크가 이 앱스타인은 맹비난을 했고 인수위 안에 정보가 유출된다 맹비난을 했고
앱스타인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자, 이렇게 또 서로 잡아떼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논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트럼프가 가는 곳, 사진 찍힌 곳에 찬찬히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머스크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아니라 터스크 정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트럼프 당선인이 얼마 전에 이 UFC 경기를 보기 위해서 관람하러 갔을 때도 바로 옆에는 일론 머스크, 그리고 햄버거 해동에도 바로 옆에는 일론 머스크. 저 유명한 가족 사진 보고 있죠. 이 가족 사진도 보면은 오른쪽에 좀 아들 안고 찍고 있어요. 가족 외에 유일한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바로 머스크와 머스크의 아들입니다. 이건 UFC 경기장. 그렇습니다. 경기장 옆에도 머스크다 보니까 트럼프 당선인의 손녀 카이, 이 트럼프 주니어의 딸이죠. 머스크 엉클, 삼촌이라고 부릅니다. 장남하고 머스크하고 지금 밥 먹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햄버거 회식. 이거는 비행기 안에서 지금 햄버거를 먹고 있는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 언제나 머스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뉴욕타임즈는 머스크 마르라고 리조트 어디에나 있는 존재가 됐다는데 우리나라가 중요합니다. 트럼프도 잡아야 되지만 머스크도 잡아야 돼요. 네. 저 어디에나 있는 존재가 바로 영어로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어디에나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가죠. 최근 뉴질랜드의 한 20대 여성 의원이 의사당에서 고함치고 종이를 박박 찢는 영상이 무려 7억 뷰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직접 보시죠. 이게 웬 난리굿이냐 하시겠지만 저게 바로 하카라 불리는 뉴질랜드 여행 가신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마오리족 전사들의 전통 춤으로 유명합니다. 럭비 시합 할 때도 이거 하고 뉴질랜드 대표팀 경기 전에도 이거 합니다. 자, 이걸 왜 20대 여성 의원이 의사당에서 했고 여러 사람이 따라 췄습니까? 일단 하카춤 많이 보신 분들 많을 텐데 하카춤이 뭐냐면은 그 뉴질랜드 마오리족 있지 않습니까? 원주민 마오리족이 이 전투에 나가기에 앞서서 이제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조금 전에 럭비 경기 말씀하셨다시피 저 어떤 전투에 나가기 위해서 막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전통 의식입니다. 아주 기압을 막 넣고 아주 위협적인 표정. 표도 내밀어요. 표도 내밀고 또 방패 들고 창 들고 이렇게 원래 원주민들이 하죠. 그 하카춤을 뉴질랜드 여성 하원 의원이 최연수 의원입니다. 마오리당 소속인데 마오리족을 또 이익을 대변하는 마오리당 소속인데 최연수 의원이 이 뉴질랜드 의회에서 이 하카 형식을 빌어서 막 항의를 하고 법안을 막 찢어버렸어요. 네. 이게 무슨 법안이냐면은 그래서 다른 의원과 방청석에서도 막 그 응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법안이냐 하면은 와이탕이라고 해서 마오리족의 권리를 보장을 하는 과거에 이게 조약이 있습니다. 그 조약을 개정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마오리족 쪽에서. 네네. 그러니까 마오리족 쪽이 이제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해서 저 여성 하원 의원이 이 와카춤을 추면서 저 찢는 게 그 법안입니다. 법안을 찢어버리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해서 이게 영상이 상당히 인기를 끌어서 조회수가 지금 7억회를 돌파를 했다. 7억입니다. 7억. 예. 어마어마합니다. 아이돌 그룹 뭐 억뷰 나오면 난리 나잖아요. 7배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논란이 된 와이탕이 조약. 이게 이제 19세기 중반에 맺어진 그런 조약입니다. 자, 재해석된 법안은 과연 어떤 내용이길래 이 모양이죠?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주었던 그 권리나 특혜를 뺏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오리족으로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반발하고 있는 것인데, 자, 화면에서 보시면 이 조약은 마오리족에게만 뉴질랜드인과 다른 권리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오리족을 지배하는 대신에 그런 좀 권리나 토지나 이런 혜택을 주겠다 이런 부분인데 조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데이비드 시모 행동당 대표가 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우리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1840년에 마오리족과 영국 사이 평화협정이 와이탕이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지배하는 통치하는 대신에 대가로 토지와
또 문화에 대한 권리를 이제 보장하는 건데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 데이비드 시모 행동당의 대표가 와이탕이 조약을 좀 재해석하자. 그래서 권리를 좀 이제 좀 정리를 하자. 이러니까 이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전에 나왔듯이 의사당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마오리족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데 6.25 전쟁에도 참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왔었죠. 그렇죠. 당시 부른 노래가 연가인데 그 이 연가로 바람이 불던 이거가 그렇습니다. 연가로 그 윤영주 씨가 번안한 노래인데 원래 마오리 노래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이제는 아시게 될 겁니다. 그 노래가 마오리족의 노래였구나라는 사실을. 대신 이 오리지널 연가는요 굉장히 느립니다. 요걸 좀 윤영주 씨가 빨리 감아돌기로 번안을 한 겁니다. 자, 마오리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대규모 시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조회수가 이제 7억 뷰 이상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촉발이 되고 있습니다. 와이타잉이 조약 재해석 법안 반대 시위가 4만 2천 명 참여했는데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재해석 법안 자체가 상당히 논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노가 유발되죠. 아니 줬던 권리를 왜 뺐느냐 말이야 이러면서 국민들이나 또 학자, 법조인 또 이 마오리족 당사자들까지 강범위한 분노가 화면에 지금 보고 계시죠? 촉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저런 20대 의원의 항의 춤, 동반 어떤 그 춤과 어떤 고함, 그리고 저런 시위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는 여전히 백인 국가입니다. 지금 최종적인 법안 통과 쉽지 않다고 하네요. 네, 지금 뉴질랜드 의회 안에 있는 사법위원회가 6개월 동안 1차 독해를 했어요. 1차 독해를 하고 이제 2차 독해를 마치고 나면은 이것을 결론을 내리는데 이 국민당이 집권당입니다. 집권당 국민당과 그 국민당과 연정을 한 펄스트 당이라고 하는데 이 두 당이 2차 독해를 거치면서는 이 재해석 법안을 저지하는 그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해서 이 법안이 철회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오리족이 저도 이제 뉴질랜드 여행과 취재를 가보면 상당히 좀 구석으로 좀 밀려나 있잖아요. 상당히 밀려나 있죠. 그 예. 호주에도 그 원주민이 있고 원주민이 있습니다. 그 이 아시아 그러니까 이 대양주에서의 원주민 문제가 좀 상당히 핍박받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원주민들이 그 호주 뉴질랜드뿐이 아니고 그쪽에 이제 그 남태평양 쪽에 원주민들이 쫙 그 다 있어요. 그 마오리족이 뉴질랜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그 남태평양 국가에도 있습니다. 폴리네시아, 네, 폴리네시아에서 그런 원래 데죠. 폴리네시아가 원래 그 마오리족의 본거지였죠. 거기서 배를 타고 와서 배를 타고 와서 이제 뉴질랜드를 정착을 건설했다는 했는데 거잖아요. 지금은 주로 이제 마오리족이 물론 뭐 그쪽 나라에서 어떤 차별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일종의 뭐 관광 상품화돼서 그런 식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씁쓸한 얘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책엔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